안녕하십니까. 2025 윤우정 통일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한 가을볕이 아름답게 들이우는 이화 교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하셔서 힘을 실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윤우정 통일 포럼 운영위원회, 주관해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그리고 후원해 주신 이화 통일교육 선도 사업단에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뜻깊은 자리에 사회자로 함께하게 된 이화의 동문 아나운서 박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어느 국제 행사에 가더라도 이 AI라는 주제가 빠지지 않는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의 발전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중심에 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미래, AI 사람,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의 포럼은 더욱 시의적절한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 포럼의 첫 번째 순서로 미래를 향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을 열어주실 이향숙 총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향숙입니다. 통일과 평화 그리고 기술의 시대를 함께 성찰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우정 통일포럼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이자 본교 법학과 교수와 총장, 이사장을 역임하신 윤후정 선생님의 뜻을 이어 2014년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학문적으로 탐구해온 이화의 대표적인 지성의 장입니다. 선생님께서 일생을 통해 보여주신 헌법적 가치와 평화 리더십의 정신은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이화가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귀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윤우정 통일포럼의 주제는 한반도의 미래, AI, 사람, 그리고 통일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 그리고 평화와 통일이라는 세 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AI는 인간의 지성을 확장시키지만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인간의 관계와 삶의 질서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통일 또한 제도의 결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과정입니다. 결국 AI와 사람 그리고 통일이라는 이 세 단어는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더 인간다운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이화는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하고자 합니다. 기술의 속도에 인간의 존엄을 더하고 경쟁의 언어 속에 공존의 가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화의 통일 철학입니다. AI 시대의 통일 논의는 기술과 외교를 아우르되 그 너머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변화의 의미를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션은 AI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기술과 인문, 국제 정치와 윤리가 만나는 자리에서 AI 시대 통일 담론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합니다.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님은 반세기 동안 세계 정치를 연구하며 한국 국제 정치학의 지적 지평을 새롭게 개척해 오신 석학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AI 신문명 질서와 북한 선진화라는 주제로 AI가 만들어내는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생존 전략을 어떻게 새롭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토론 좌장을 맡아주시는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님은 국제정치 이론과 사이버 안보 연구의 선도자로 기술과 국제 질서의 접점을 학문적으로 확장해온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오늘 토론의 논제를 더욱 깊고 균형 있게 이끌어 주시라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서로 다른 학문적 관점에서 AI와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네 분의 전문가가 함께 하십니다. 하영선 이사님을 포함하여 백서인 한양대학교 교수님, 본교의 최혜원 인문과학대학 학장님, 그리고 정치외교학과의 김민아 교수님입니다. 국제정치, 기술혁신, 인문학, 외교안보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통찰이 모여 AI 시대의 통일 담론의 새로운 방향을 비춰 줄 것입니다. 이 세션은 기술과 정치, 인문이 만나는 경계 위에서 AI 시대의 통일 담론의 지평을 새롭게 확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세계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와 방향으로 평화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AI가 만든 변화의 구조를 살펴본 첫 번째 논의에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시선을 남과 북, 사람과 삶으로 옮겨 변화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일상과 미래를 새롭게 이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듣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평양에서 서울로 이와의 한반도 종단기입니다. 북한 사회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술혁신의 흐름 속에서 남과 북의 삶이 어떻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합니다. 박원곤 본교 통일학 연구원장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대담회는 모두 북한 사회의 외교, 경제, 연구 분야를 이끌던 고위 엘리트 출신 네 분이 함께 하십니다. 오일선 동문과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 부부, 전경주 동문과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대사 대리님 부부가 그 주인공이십니다. 이 네 분은 북한을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해외의 다양한 현장을 거쳐 지금은 서울에서 학문과 실천의 길을 이어가며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여정에서 이화라는 공통된 인연으로 이어진 이 네 분의 삶은 이화가 품은 교육의 힘, 그리고 관계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대담은 AI와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결국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현실과 미래를 넘어 이화의 교육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가를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화여대 대학교는 1998년 북한학 협동 과정을 개설한 이래 27년 넘게 통일과 평화를 향한 학문과 교육 그리고 실천의 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통일부의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AI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사람 중심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화의 통일교육은 여성 리더십과 세계 시민의 가치를 기반으로 기술과 인간, 경쟁과 공존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 AI, 사람, 그리고 통일은 바로 그 교육 철학을 실천하는 이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화는 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도구가 되도록 학문과 교육, 그리고 실천의 리더십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연사와 참석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통찰이 AI 시대 한반도의 평화를 여는 새로운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화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어 평화 통일을 향한 우리의 걸음 위에 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총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AI 시대에도 통일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말이라는 그런 총장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포럼이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의 축사입니다. 장관님께서는 부득이한 일정으로 오늘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축사 말씀을 서면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축사를 보내주신 장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조 강연 순서입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는데요. 네, 이사장님께서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이시자 외교 안보 분야의 석학으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을 비롯해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문명질서와 북한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받은 하영선입니다. 2025년 윤우정 통일 포럼에서 기조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단 제목을 제가 붙이고 있는 것은 AI 신문명 질서와 북한 선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통일까지 어떻게 연결되는 건 아마 토론 과정에서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부 토론 과정도 그렇고 또 특히 2부를 포함하면 AI를 저보다 더 많이 또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토론에 참석하시고 특히 2부는 북한에서 한평생을 지내시고 또는 연구원 분들의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얘기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마 제가 한 40분 정도 쓰고 싶은 것은 AI 신문명 질서와 그 북한 선진화 중에 그 가운데 있는 와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그 접속사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다 봐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북한 선진화 그러니까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요? 이대 북한학과 있다가 작년에 정년한 조동호 교수가 하루는 와서 북한 경제 발전 계획 이런 걸 하나 좀 짜고 싶은데 해보니까 그게 경제만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럼 같이 하자.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공부 모임을 했습니다. 그 잠정적인 결론이 저 제목이었습니다. 그때가 2012년이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 현재 위원장이 막 그 바톤을 뒤받기 직전에 우리가 그 15년 전에 했던 것은 부제로 선진화로 가는 공진 전략 이런 제목을 그 당시에 붙이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지금부터 15년 전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아마 한국도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근대화의 숙제를 채 다 마치지 못한 속에서 그 다음 새로운 문명 질서인 복합화에 대한 또 하나의 준비를 해야 되는 이중적인 짐을 지고 있던 때라서 북한도 아마 2030 한 10년씩 걸리면 혹시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 10년 근대화, 10년은 새로운 문명 질서로서의 복합화 이런 거로 해서 저기 북한 2032 해서 그 우선 시급하게 넘어야 될 것은 비핵화를 어떻게 하냐, 개혁 개방을 어떻게 하냐, 바깥과 어떻게 공진을 하냐 하는 것이 초미의 그 숙제라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살아남기가 어렵다. 남이나 북이나 그 다음 단계로서는 그 다음 소위 말하는 선진화 공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계 질서의 중심 무대에 서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새로운 변화는 여태까지 우리가 겪고 있었던 그 변화와는 성격을 좀 달리한다. 그런 얘기를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러고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본다 그러면 커다란 프레임워크 자체는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도 이제 새로운 문명 질서의 변환의 그 중심축에 들어온 것이 AI가 들어섰기 때문에 AI 신문명 질서 속에서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것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남이나 북이나 그 무대의 중심에 있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얘기겠죠. 따라서 얘기를 바꾸면 오늘날 뭐 AI가 뭐 엄청난 유행어가 돼서 무슨 일을 하든지 AI 자를 붙여야 사람이 모이는 행사나 뭐 그 가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AI는 단순한 그런 기술 혁신적인 측면이나 또는 비즈니스 면에서의 새로움을 갖다 주는 차원에서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소위 어려운 표현으로 문명 표준의 변화의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우리한테 다가온 것이다. 따라서 편의상 소위 제가 대학 있을 때부터 썼던 다보탑 모델이라는 것에 갖다 맞추면 21세기의 AI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기술의 그 혁명, 변화 이런 것들이 기층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그 위에 안보나 번영, 문화, 생태, 마지막 꼭대기에는 governance 모든 것들이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가 와중으로 지금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저 다보탑 모델을 다 풀기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중에도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세 가지의 변화를 잠깐 설명을 하고 이런 변화에 북한이 적응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문제 제기하고 토론에서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 분야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AI와 군사 질서와의 관계, 군사 질서가 얼마나 바뀔 것이냐, 바뀌고 있냐. 두 번째는 AI와 경제라고 하는 우리가 뭐 피부로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세 번째는 AI와 지식이라고 하는 변화를 간략하게 그림을 좀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북한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물론 대단히 제한된 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따라잡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그 한도 내에서 제가 그 초보적인 설명을 하겠고 그러고 나면 아마 토론 과정에서는 그 결론이 가지는 굉장히 심각한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얘기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군사 질서에 AI가 들어와서 나타나는 변화는 뭐가 있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하나는 핵무기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래식 무기 체계 부분에 가져다 주는 변화. 세 번째는 인지전 차원의 또는 뭐 지능화전이라고도 부르는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거는 현재 가령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현황을 보여줍니다만은 AI가 들어오고는 무슨 변화가 지금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느끼게 되는 것이냐? 20세기 그 냉전 시기가 핵의 국제 정치였다 그러면 소위 요즘 표현으로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AI 뉴클리어 넥서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핵과 AI에 연계되는 새로운 군사 질서가 등장한다. 핵이 더 이상 발전하기는 핵 무기 자체가 발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발전하는 거냐?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AI가 바뀌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가 바뀐다는 얘기냐? 이게 현실적으로 뭐 공개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면 크게는 세 군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워닝. 어떻게 그 상대방 타겟을 읽어내고
공격할 준비를 하냐는 문제겠죠. 두 번째는 정책 결정, 핵을 쓰냐 안 쓰냐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는 실제 타겟을 때리는 문제. 세 부분의 이 변화는 뉴클레어 발달이 지금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AI가 더구나 지금처럼 AGI로 범용 이 AI 이런 형태로 발전해가는 과정에 따라서 대단히 그 중요한 의미 변화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뉴클레어 AI 넥서스 중에 실제 발전하는 건 AI라고 한다면 사실은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서의 효용성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북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화성 20호를 만들고 또는 그것이 30이 되더라도 핵무기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그것에 따르는 AI가 따라오지 않는 핵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의미를 가지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아까 말씀대로 재래식 무기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하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많이 보입니다만은 이 드론이 처음에 초보적인 드론에서부터 지금 킬러 로봇 드론으로 바뀐 상태의 새로운 시스템의 문제, 또 점차적으로 실제 그 싸움을 하는 킬러 로봇의 등장 같은 것들이 향후 10년 내에 상당한 수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 질서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지전 파트 문제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싸움이 핵이나 재래식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냐, 소위 뇌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죠. 중국적 번역으로는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제뇌권이다. 뇌를 장악하는 자가 곧 이긴다. 뭐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 같은 표현입니다만은 우선 그 얘기가 가지는 의미의 심각성은 조금 이따 북한 얘기에 적용을 하면서 들으시면서 아마 느낌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경제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냐. 애가 지금 우리한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뭐 거의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통계나 보도 속에서 가장 간략하게 잘 보여주는 것은 그 AI가 소개돼서 최근 뭐 이 점차 챗GPT나 딥시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AGI 시대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 버슨 컨설팅 그룹이 작년 말에 했던 것인데 밑에 나오는 6개의 지표를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테이블을 짜보니까 지금 오늘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미국하고 중국이 역시 AI 슈퍼파워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 EU, 일본, 한국 그리고 중동에 이제 급격하게 돈을 부어넣기 시작하는 한두 나라들 이런 것들을 미들 파워로 잡을 수 있지 않냐. 그러고 나머지 대부분들을 그 AI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AI의 후진국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3분화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경제가 향후 5년, 10년 또는 한 제너레이션 동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이건 사실은 그 주식시장의 주가를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뜨거운 얘기입니다. 이게 또 한 번의 겨울을 겪는 것이냐, AI 반도체가. 아니면은 이번은 설례와 달라서 제3의 윈터는 오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향후 10년 또는 30년은 계속해서 상승 커브를 그릴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것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다 부자 되겠죠. 지금 주식 투자에 맞춰서 하면. 그거의 단적인 예가
이 분야를 가장 첨단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싸움이 두 사람. 하나는 코리네크라고 하는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한 유펜에 있는 교수로 대표 선수이고, 오른쪽은 MIT에 있는 이 에스모글로라고 해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두 사람이 굉장히 전망이 대조적으로 갈립니다. 첨단 두 사람의 입장이. 코리네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0-30%씩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반대로 에스모글로는 그것은 너무 지나친 그 AI 편향적인 전망이고, 최소한의 아마 성장이 계속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로 전형적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나중에 북한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는 것은, 그럼 AI 슈퍼파워와 AI 미들 파워, 아마 우리가 속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AI 글로벌 사우스는 각각 향후 10년 또는 30년에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가, 그걸 알아야 그 속에서 북한은 그리고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들에게 무대에 어디가 자리가 주어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AI 슈퍼파워로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면 세계적인 차원이나 국내적인 차원에 다 제각각입니다. 대답이. 따라서 잘 모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그 각 국가들이 특히 미중 경우에 치열하게 AI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 들어서서 미국 경우에 얼마 전에 America's Action Plan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중국 경우는 저렇게 딱 부러지게 써머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난 4월에 시진핑 스피치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사실상 양쪽의 얘기에서 양쪽의 모습은 구체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현재의 이노베이션 스피드를 가져가야 된다. 그게 액션 플랜 넘버 1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AI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냐가 정말 큰 숙제다. 우리가 특히 관심 있는 것은 3번인데 AI 디플로머시나 시큐리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중국을 어떻게 통제하고 동맹 국가들을 어떻게 끌고 가냐 또는 지배하냐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적어도 트럼프 팀들이 생각하고 있는 3대 조건입니다. 그럼 중국은 지금 뭐 막 정상회담이 끝났을 것입니다만은 중국의 생각은 뭐냐? 가장 종합적인 스피치는 4월 스피치인데 첫 번째는 자강. 미국이 3번으로 컨트롤한다면 불가피하게 우리는 첨단 AI 기술 자강이 첫 번째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그러나 자강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미국의 그 통제를 벗어나긴 굉장히 어렵다. 한계가 있다. 따라서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은 자주가공협동은행의 AI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거죠. 가공이라는 표현은 뭐 우리는 안 쓰는 한자입니다만은 통제할 수 있는, 남에게 통제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이 통제하는 것을 우회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그 협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걸려 있고,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이 주도해서 산학 간에 어떻게 창신 체계를 시스템을 갖추느냐,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갖추느냐. 이 싸움이 어디가 이길 것이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다만 문건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약간 더 공세바둑을 두고 있고 중국이 그 공세바둑 속에서 어떻게 피해서 그 위치를
지켜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젠가는 위에 설 수 있는가 하는 수세바둑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AI 모습의 첫 번째 가장 커다란 모습. 우리가 속해 있는 미들파워, AI 미들파워의 최대의 숙제는 뭐냐? 최근 우리 국내에도 한동안 논의의 중심이 됐던 서버린 AI냐, 아니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미국 AI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글로벌 AI적인 요소가 있다. 인도 같은 나라들이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하이브리드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바스켓을 어떻게 메꾸느냐, 미국하고 1차적으로 그 글로벌 AI 내지 아메리칸 AI를 외면하고 갈 수는 없는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종속적인 위험성 이런 것을 동시에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버린 AI를 적절하게 가미할 것이냐 하는 것이 AI 미들 파워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죠. AI 글로벌 사우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사실은 AI 식민주의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근대 질서에서 나타나는 식민주의보다도 어쩌면 AI 콜로니얼리즘은 격차가 워낙 지금 심하게 나 있기 때문에, 가령 아프리카 남부 지역이든지 뭐 중남미 지역이든지 이런 데서 AI 슈퍼파워고 AI로 접근할 수 없는 국가군들의 그 격차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도 산업혁명 이후에보다도 AI 혁명 이후에 더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돌파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숙제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들 파워 중에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서버린 AI라는 것과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카카오 쪽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하정우 수석이 있었던 네이버 쪽은 상대적으로는 서버린 AI적인 요소를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토론에서 진행되겠지만 이것은 어떤 식으로 믹서냐,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미들 파워가 살아남는 길의 숙제겠죠. 이거는 편차가 얼마나 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 질서에 AI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파트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6년 그 처음 AI를 개발해 보겠다고 하는 소위 AI의 그 대표적인 4명의 그 선수가 모여서 서머 워크숍을 다트머스에서 할 때는 금방 만들 줄 알았어요.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그거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얘기하면 금방 되지 않아? 근데 생각과는 다르게 저게 윈터를 2번 겪었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GPT 3, 4, 5까지 와서 서서히 이 생성 AI 쪽에 본격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커다란 대강 내용들을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이쪽 시각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크리스파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봐서, 대체로 2030년 전후 가면 그 AGI 시대로 본격적으로 넘어서지 않겠느냐. AGI라고 하는 말은 인간지능과 그 인공지능의 격차가 서서히 그 인공지능이 인간지능과 대응할 수 있는 차원에까지 도달하는 때가 언제 오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개 이것을 얘기하는 분들은 AI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시각에서, 가령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경우에 휴먼 인텔리전스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차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과연 저 전망은 맞을 것이냐 하는 것은 계속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북한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군사 질서 중에 제가 핵무기의 그 세 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AI가 가져오고 있다는데 핵무기만 선택한 것은 이것이 세 영역에서 재래식 무기나 인지전 또는 진화전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핵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 핵을 뭐 한 4, 50년 전도 들여다봤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소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북한은 그렇게 그 올인했던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용도가 AI 뉴클리어 넥서스에서 점점 낮아진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대단히 중요한 오판 아니었냐. 핵무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딜레마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북의 그 공식 문헌밖에 없기 때문에 공식 문건을 조심스럽게 읽으면서 북이 무엇을 오판하고 있는 것인가. 따라서 이 AI 뉴클리어 넥서스의 시기에 계속해서 뉴클리어를 집중적으로 몰고 가면 결국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문제죠. 우리는 그것이 그 한반도의 남쪽에 위협이 된다. 또는 뭐 아테나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된다 그런 얘기를 걱정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북 자신을 위해서 이것은 바람직한 생존 전략이냐 하는 파트의 문제죠. 중요한 부분은 2023년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이 만에 하나 핵무기라고 하는 것을 외교나 군사 수단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쓰려고 하는 순간에 동시에 정권의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이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그 회담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종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사흘간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김여정 부부장이 이것에 대한 반론을 했는데 그 반론의 대부분은 정권의 종말에 대한 우리는 그것을 참을 수 없다. 여기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것이 마지막 줄입니다. 우리는 핵전쟁 억제력 제거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 그 무슨 말이냐? 제1의 임무는 뭐고 제2의 임무는 뭐냐 하는 거죠. 제1의 임무는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2의 임무는 남반부에 대한 억제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 스스로도 이게 미국에 대한 억제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겁을 내지 않는다. 화성 20호에. 그러면 차선책으로는 차악책인지 모릅니다만은 남쪽에 대한 위협을 할 수밖에 없는 제2의 임무에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나온 것이 요즘 뭐 국내적으로 그 설왕설래하는 그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해석을 굉장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김여정 부부장 말에 연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2의 임무를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 겁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남쪽과 적대 관계라야 제2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지 한민족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면 제2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딜레마가 있죠. 따라서
적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되어진다. 그것이 뭐 헌법으로 채택되어지고 가장 최근입니다. 지난 9월 지난 9월 스피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냥 9월 스피치를 한 것이 아니고 향후 5년 9차 당대회가 내년에 열리고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다시 발표해야 되는 이 시점에 놓여 있는 북한으로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인데 여기도 똑같이 마지막 센텐스를 보십니다. 억제력의 제1의 사명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발언이에요. 북한같이 담대한 그 체제에서는 바란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겁을 잘 안 먹을 거라는 거죠. 미국이. 현실적으로 화성 25호가 재진입을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뉴클리어 AI 넥서스에서 작동을 하려면 우선은 정탐이 돼야 되고 상대방 타겟이 미국 전체 어딜 때릴지를 읽어내야 되고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근데 북이 그런 것을 미국의 타겟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AI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 마지막으로 실제 때릴 수 있는 능력, 타겟을 때린다고 하는 것이 AI가 동원돼서 얼마나 정확히 때리냐, 얼마나 바뀌었냐, AI가 들어와서. 미국 국방부가 리킹하는 거로 봐서는 이 정도 바뀌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가상입니다만은 평양을 때리면은 서울 경우에 따라서는 규슈까지도 다 피폭 지역이다. 근데 지금 현재 옛날 그런 것들이 아니고 B61, 12라고 하는 신형 전술에게 AR을 붙여서 때리면은 평양 시민도 전혀 피폭 대상이 아니다. 그 정책을 결정한 테이블만 부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DOD가 미 국방부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북도 트럼프를 위협하려면 우리는 당신이 24시간 어디 있는지 안다. 계속 추적하고 있다. 또 지하 벙커에 내려가 있어도 우린 정확하게 당신 수뇌부를 공격할 수 있다. 라고 할 만한 AI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AI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북에게는 무리한 시도죠. 그것은 어쩌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그 하와이 공격을 함으로써 결국은 패전으로 가는 그것의 뭐 10배, 100배의 현실적인 부정적인 결과겠죠. 따라서 그게 안 될 테니까 만일 상실될 때는 이거는 굉장히 북답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된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은 뭔데? 우리 뭐 여기 떨어진다는 얘기죠. 서울에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그것을 만약 가동하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그 테이블은 깨질 거다 하는 일을 소위 말하는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이 위협을 하고 있고 확장 억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기반, AI적인 기반과 지금 북이 굉장히 초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의 AI적인 기반은 그 비교 가능한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AI 뉴클리어 넥서스로 갈수록 지금 현재 북의 핵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경제에 관한 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미들 파워도 AI 액션 플랜을 너도 나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미중만이 아니라. 근데 미중이 내놓는 것과 미들 파워는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의 성격을 띤 복합적인 AI 액션 플랜을 어떻게 내놓느냐 하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느냐를 읽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민간인 차원에서. 제가 북쪽에 공개된 문건만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은 1990년대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선 초기에도 이런 표현은 썼었습니다. 제3세계 산업혁명은 새로운 지식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따라서 그것이 AI의 표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의미의 AI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2014년에 처음으로 북쪽의 정부 산하의 AI 연구소가 설립됩니다. 또는 뭐 아주 초보적인 프로그램이 그 1999년에 은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북쪽의 문건으로 보면 2016년 7차 당대회 그 스피치를 보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AI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합니다. 또 진흥화라고 하는 표현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하고 그러나 갈 길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우리한테는 익숙한 표현이 아닙니다만 숫자 경제라는 표현들을 2019년부터 쓰기 시작하고 그것을 디지털 이코노미를 숫자 경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I 미들 파워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어떻게 해서 초강대국 두 AI 액션 플랜 속에서 미들 파워의 액션 플랜이 일단 어느 한쪽에 줄을 서는 경우에 우리는 미국 쪽에 서는 경우에 그 속에서 한계 안에서 중국은 어떻게 다루고 나머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고 하는 것이 액션 플랜의 핵심이 되어지는데 만약 미국 쪽으로 안 들어간다면 중국하고 연계된 형태는 어떻게 짜야 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숙제인데 그럼 8차 당대회가 있었던 2021년을 읽어보면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초보적인 얘기입니다. 더구나 궁금한 것은 금년 9월 22일 그 스피치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30년을 내다보면서 한 스피치인데 그 스피치를 보면 오히려 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적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대적 두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굉장히 많은 지면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형 AI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한 줄도 없어서 이것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미처 담당 부서에서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미국하고 그것을 짜기는 훨씬 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중국은 그나마 액션 플랜을 하려면 자강이 베이스로 되는데 북한의 AI 자강만 가지고는 중국처럼 자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중국은 자기 자강에다가 자립, 가공, 협동적인 인프라를 짜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하고 짜냐 북한은? 러시아, 중국, 미국하고 짜기는 일시적 어렵다 그러면 그 어디도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아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효용은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시나 좋으나 중국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액션 플랜을 짜야 되는 딜레마에 있다는 거죠. 마지막 파트입니다. 정말 큰 숙제는 사실은 군사 경제도 중요하지만은 지식 파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 AI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경우에 산업혁명에서 나타난 것은 결국 경제적인 힘의 그 혁명적인 증강이 온 것인데 AI를 매개해서 나타나는 것은 지식력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는 경제가 가져다 주는 불평등보다는 훨씬 더 가공할 정도의 불평등을 세계 질서에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식 질서에. 따라서 이 게임에서 만약 물러난다고 하면 설 자리는 사실은 없다. 새로운 시대의 무기에 뭐 한 개개인의 대학을 다니는 입장에서도 나는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 주체 자강적으로 가겠어. AI, 챗GPT한테 치사하게 안 물어보겠어. 그렇게 당당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50대에
본인의 모습을 보면은 여의치 않은 현실을 겪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북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걸 이게 제가 재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1998년부터 이것과 연관된 발언 이런 내용들을 쭉 모아본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도 대단히 초조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자강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키워나갈 수 없는 것이냐의 자기 모색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내가 아까 2016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2019년에 헌법으로 들어가고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것은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 2024. 금년에 아마 2025가 막 열렸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10대 연구소 최우수 정보 기술 기업에 상을 주는데 뭐 학계로 보면 단연 김일성 종합대학 AI 연구소가 그 대표로 상을 받게 되고 또 뭐 인터뷰들도 나와서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북도 챗GPT, 북한형 챗GPT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 그것은 AI가 가지고 있는 세계 지식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치열한 싸움 속에 북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요한 모습인데 왼쪽의 것은 뭐냐면 그 AI를 동원한 능력 중에 하나의 그 국제 금융 범죄에 북한이 얼마나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를 보여주는 조금 그 슬픈 통계입니다만은 2024년 전 세계적으로 60억 달러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없어졌어요. 그 중에 북이 그것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어진 것은 대체로 12억 불 정도. 세계 랭킹 7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쪽에서는 아주 굉장히 낮은 랭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적인 차원에서 이런 크라임의 즉 범죄행위에 되는 수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 객관적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찾으려고 찾은 것이 아니고 국무부 사이트를 보면은 최근 2, 3개월 사이에 이런 그 이례적으로 미국 국무부의 광고가 붙었습니다. 500만 불의 현상금을 주겠다. 뭐에 관한 걸 주겠다는 것이냐? 북한의 이 금융 범죄에 연계된 결정적인 정보를 신청하면 국무부에서 심사해서 500만 불까지 주겠다고 하는 광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식질서 차원에서.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AI의 등장이 북한의 체제는 북한 체제를 옹이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하는 AI 어토리테리언이즘의 강화. 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죠. 전 주민들을 보다 치밀하게 감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인트라넷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제할 부분도 있고 또 그것에 상응해서 처벌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에 관한 많은 얘기를 인권이나 이런 또는 뭐 2부에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AI를 쓰되 대단히 제한적으로 쓴다. 인트라넷적인 요소로 또 그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면 결과적으로 오는 결정적인 부작용은 아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세계 지식 역량 활용에 결정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남들은 어마어마한 바스켓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나는 소꿉장난 같은 지식 용량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풀어야 될 굉장히 커다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 샘플로 AI 통계 뭐 스탠포드 통계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소위 게리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통계인데
저기 보면 뭐 Government Pillar, Technology Sector, Data and Infrastructure 이렇게 되는데 한국 7위 정도 됩니다. 처음 저 테이블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193개국을 통계를 냈는데 193개국이 한국에 북한이에요. DPRK. 재미있는 것은 저게 2023년 통계인데 2024년에 지웠어요. 통계 당국자들이. 아마 뭐 항의가 있었든지 저 통계를 내면서는 북한은 자료가 완벽치 않기 때문에 소위 임퓨티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추정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뭐 안 되긴 했지만 여기 숫자를 봐도 특히 꼴찌는 데이터 앤 인프라스트럭처 필러 같은 것은 완전히 꼴찌. 그러면 그렇게 제약된 세계 지식 질서는 폭발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약된 형태로 가지고 운영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죠. 그만하라고 올라오신 것 같은데 1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제 얘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통일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AI가 전혀 엉뚱한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문명 질서의 싸움이 한반도 또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신문명을 누가 그 중심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냐. 그것은 뭐요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우리 20대나 이런 세대들이 얼마나 그 미래에 적응해서 선두에 나가느냐 하는 것에 그 마지막 길이 놓여 있는 것이고 이 문제들은 이미 많은 논의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AI 기술자, AI 비즈니스맨들의 말에 100%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AI 철학, 하나는 AI 신학 이쪽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도 망하는 길인지 모른다. 인간은 적어도 휴먼 인텔리전스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휴먼 인텔리전스를 뛰어넘는 것은 하나는 컴퓨팅이고 하나는 리즈닝이지. 휴먼 인텔리전스는 아무리 바보 같아도 동시에 느끼고 감성으로 느끼고 영성으로 믿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과연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의 시기는 올 것인가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뭐 작게는 대학이나 지성이나 이런 데서 충분한 논의가 돼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 거기에 작게는 한반도의 통일이 또는 세계의 통일이 아마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이 있는 기조 강연을 해주신 하영선 이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AI가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경제 질서를 또 재편하고요. 지식의 흐름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 시대에 한반도가 직면한 현실과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1부의 마지막 순서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AI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세션에서는 AI 기술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좌장님과 토론자분들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신데요.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하영선 동아시아 연구원 이사장님, 백서인 한양대학교 교수님, 최혜원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장님 그리고 김인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좌장에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상배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김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2025년도에 진행하는 윤우정 포럼의 개최를 너무 축하드리고요.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제도 아주 멋집니다. 예. 누가 지으셨나요? 우리 박원공 교수님께서 총장님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박원공 원장께서 지으신 것 같은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예. 또 대학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고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부제는 더 멋집니다. 예. AI, 사람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동안 연구해도 쉽지 않은 주제가 세 개나 지금 저희한테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앞서 우리 하영선 선생님께서 그 기조 발표를 해주시면서 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걸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보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접속사에 해당되는 걸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뭐뭐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그냥 나름대로 해석하면 세 파트 부분을 연결하는 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AI와 신문명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AI라고 하는 기술이 지금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강의 제일 말미에 강조해 주셨지만 기계가 기술이 끌고 가는 문명이 아니라 휴먼이 개입하면서 만드는 어떤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문명의 어떤 그런 문명의 지평을 좀 열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두 번째는 질서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저희 선생님도 국제정치학자이시고 저도 국제정치학자이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국제질서, 국제정치의 미래 질서에 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강조해서 포인트를 딱딱 뽑아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가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질서, 뭐 핵이라든지 재래식 무기나 또는 요새 인지전이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심리전의 새로운 버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새로운 전쟁의 양식에 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경제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지금 뭐 선진국들이 슈퍼파워들이 끌고 가는 경제 얘기인 동시에 중견국으로서 미들파워로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요새 아주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소브린 AI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로서 하이브리드 AI 내지는 복합적인 AI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지식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합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국제정치 분야에서 큰 화두는 AI의 신문명과 국제정치의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반도로 가져와서 또 오늘 윤우정 포럼이 다뤄야 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통일의 문제인 것 같고 우리 민족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강의 후반부에 잘 지적해 주셨는데 군사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 또는 지식의 측면에서 북한이 지금 보이고 있는 양상은 좀 답답합니다. 완전히 남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답답하고 그 부분을 더 잘할 수 있게 우리 같이 고민하고 북한의 선진화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진화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2부의 토론 시간에는 세 분의 토론자들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세션이 조직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운영하시자고. 또 오늘 또 귀한 시간 내 가지고 선생님 기조 발표를 들었기 때문에 뭐 각자 우리 토론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으시겠지만 여기 질문을 좀 해주셔서 선생님께서 시간의 제약 때문에 말씀 못하신 부분들을 좀 듣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또 마침 보니까 세 가지 두 개의 접속소로 연결되는 세 가지 파트 중에 아마도 우리 백소영 교수께서 맡아주시게 되는 파트는 국제 질서와 경제의 변화에 대한 파트일 것 같고 또 우리 이화여대 인문과학대학장이신 우리 최혜원 교수님께서는 아마도 인간과 AI, 미래의 신문명 뭐 이런 얘기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김인환 교수님은 남은 게 하나가 북한입니다. 정치외교부 교수님이시니까 북한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는 식으로 이건 그냥 제가 자의적으로 세 분이 이런 역할 분담을 가지고 토론자로 모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지 말고 그냥 갈대로. 저희가 시간이 3시 45분까지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한 5분 10분 정도 더 활용할 수 있다고 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5분 여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께는 한 7, 8분 정도 말씀을 청해 듣고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셔가지고요. 여기 앞에 제가 또 존경하는 선생님들도 좀 많이 와고 계시고 그래서 플로어에 오픈을 해가지고 기조 발표해 주신 하영 선생님의 또 말씀 좀 듣고 또 토론자분들께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단 사회자한테는 질문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질문을 특히 좀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토론자께서 더 짧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까지 해서 말씀 좀 나눠가지고 큰 공간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좀 말씀 좀 활발하게 지금 듣고 우리가 이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알게 되지는 못하겠지만서도 뭘 모르는지를 알고 앞으로 더 공부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제 인트로덕션은 이 정도까지 하고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대로 백서영 교수님께서 말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들으면서 좀 갖고 있던 생각난 몇 개 포인트랑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와 맞는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커즈와일 싱귤레리티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요즘에 그거 보면서 많이 하는 말이 AI가 발전할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도 AI 열심히 쓰고 저희도 진화하기 때문에 또 발전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소버린 AI는 결국 그러니까 요 두 개 문제가 다 계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추월할 거냐, 퍼포먼스가 좋아질 거냐, 소버린 AI는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게 더 뭐 싸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좋은 가격에 빨리 들여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요 소버린 AI도 전통적으로 저희가 국방이나 다른 기술을 계산할 때 쓰는 관점으로 보면 당장 좋은 걸 싸게 공급해 준다는데 갖다 쓰는 게 맞죠. 근데 사실 AI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도구나 코스트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AI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또 다른 사실 지식 생산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여전히 이게 비용과 코스트가 그렇게 계산될 수 있냐, 여전히 비효율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걸 새로운 계속 액터를 우리가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스스로 해보는 게 훨씬 맞지 않겠냐, 이런 또 다른 계산 방식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북한과 AI와 관련을 해서 보면 저희가 일단 AI 자체가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얘기되는 건 이 AI 포텐셜은 결국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 레벨에서도 심화시킬 것이고 국가 레벨에서도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사람의 비유를 하면 지금 고소득 직구는 AI로 인해서 받을 충격에 더 많이 노출돼 있지만 그와 동시에 AI를 잘 활용하면 기존에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들이 AI를 안 쓰면 대체되겠지만 잘 쓰는 AI나 잘 쓰는 변호사들은 기존에 벌던 거 10배, 100배를 벌 수 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나의 로펌이 되고 병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동일하게 국가에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굉장히 좀 위험해진다. 근데 반대로 개도국이나 이걸 전혀 사용하지 않는 좀 이런 육체노동 중심의 그런 개인들이나 국가들은 노출도 적지만 추가적으로 얻을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사이에서 북한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도국의 입지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예외가 될 것이냐, 아웃라이어가 될 것이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한국처럼 이쪽에 이번에 AI의 물결을 잡아서 전혀 없었던 개도국 중에 없었던 새로운 아웃라이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굉장히 핵심 이슈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북한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AI를 아무리 잘해도 별 효과를 못 얻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인프라, 데이터라던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활용해야 될 산업이나 인재 기반, 오히려 인재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나은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이 다 없는데 이거를 확보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가장 유력한 방법은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많은 인프라라던가 그다음에 많은 오픈소스라던가 이런 걸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을 통해서 발전했던 과정들이랑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점은 어떤 안보적인 관계나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다 중국과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이슈일 것 같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과정까지 거쳐서 성공을 했다라고 치면 이제 그때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을 한 것 하나, 그럼 그거는 북한의 성공으로 볼 수 있겠지만 되게 많은 나라들이 현 단계에서 우려하는 건 이 성공이 어떤 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국방이나 안보적으로 흘러가면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요 걱정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건 많은 중국의 기술이나 표준을 갖고 온 것인데 그때 되면 저희는 사실상 미국이나 이쪽 글로벌 생태계, 중국을 제외한 생태계와 연결이 많이 돼 있는데
호환성이 너무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디지털하게 호환성이 떨어진 디지털 분단 상태라는 그런 게 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요 북한과 AI와 이 발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봤을 때 선생님께서 나중에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 테마가 우리 하영 선생님께서 국내 학계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화두들을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공진화라고 하는 코에볼루션에 대한 그 테마를 제시해 주셨었어요. 진화 생물학에서 쓰는 표현인데 오늘 AI 테마로 가져본 인간과 AI의 공진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기계와 인간의 대결, 기술과 인간의 대결이라는 구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백서인 교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AI를 쓰는 인간과 AI를 쓰지 않는 인간 사이의 어떤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인간이 계속 AI의 기술의 미래에 개입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부분이어서 선생님 기계를 넘어서는 어떤 뭐 뉴로사이언스, 뇌과학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는 그보다 좀 더 그 깊숙한 심층적인 얘기를 다루는 해석학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뒤쪽 부분에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좀 청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백서인 교수가 제기해 주신 문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북한의 게임이 그 군사와 자강과 지식의 게임이라는 게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흔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고민이 많다 뭐 이러는 것처럼 미중 사이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얘기를 같이 겹쳐볼 필요가 있다. 근데 북한과 미국이 이런 AI와 또는 데이터 플랫폼과 관련돼서 밀착해서 같이 갈 수는 어려운 이런 사정이라면 그 틈새를 치고 좀 중국이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의 플랫폼이나 중국의 AI나 기술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인재라는 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북중이 밀착하게 되는 과정이 됐을 때 그럼 한국은 한미가 굉장히 현재 밀착해 있는 부분이 되어서 미중이 점점 더 소위 말하는 패권 경쟁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되면서 디커플링이 된다면 남북한도 불가피하게 좀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까 선생님이 강연하실 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엉뚱한 통일로 가지 않게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아날로그 공간에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언젠가 또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해가지고 남북한이 아주 사이가 좋아져서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 사이버 공간이나 AI 플랫폼 공간에서는 서로 각각 다른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호환성이 안 되고 상호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 또는 AI 공간에서는 분단이 되는 사이버 분단, 디지털 분단 뭐 이런 것들도 걱정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통일의 비전만 달성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미래 AI의 신문명 공간 속에서도 새로운 종류의 통일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겹치면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공진화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구현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 학장님. 네, 안녕하세요. 인문대학장 최혜원입니다. 저는 사람의 언어와 AI의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관점에서 특히 이제 사람과 연관해서 그 남북한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결국 통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언어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물론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만 우리는 언어로 사고를 하고 또 문화도 언어를 매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세계관도 언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정체성과 어떤 그 세계관은 언어의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북한의 통일은 남북한의 언어의 분리와 통합의 문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과연 이 AI가 언어를 통한 남북한 주민들의 사람들의 통합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양면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로 인해서 오히려 이 언어의 이제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차이를 그 장벽을 더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오히려 우리 차이를 줄여주는 그런 도움다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의 AI가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적 예측을 하는 이제 딥러닝 모델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요즘 모델의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다못해 남한에서도 이 표준어와 대비되게 방어는 AI 음성 인식기가 상당히 그 인식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 다 데이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모델이 표준어를 중심으로 구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그 차별을 하려서가 아니라 그냥 표준어 데이터가 제일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글로된 텍스트는 다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 데이터, 방언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데 워낙 소규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모델에다가 소규모 데이터, 음성 데이터를 해서 파인 튜닝을 해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면을 생각해 보시면 북한어는 조선말이라고 하는 북한의 언어는 당연히 더 인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뭐 잘 아시다시피 남북한에 우리가 이제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행히도 같은 한글을 사용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언어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이제 뭐 일례로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 우리가 리정역 동무의 말을 다 잘 알아듣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남한의 말이 문제입니다. 이 분단 이후에, 분단 이전에도 어떤 방언적 차이가 있었지만 분단 이후에 남한의 언어는 이렇게 모국어 자원에서 이제 그 새로운 어휘를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외래어를 아주 대거 차용하는, 특히 영어를 대거 차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휘가 진화를 했습니다. 아까 수자 경제 나왔는데 우리는 당연히 디지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그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 왔을 때 처음에 영어 너무 모르는 그 외래어가 많아서 남한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우리가 통일이 돼서 우리 당연히 이제 남한 말을 기본으로 하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개발이 돼 있고,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실생활에 인공지능 모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하이 카카오에서 뭐 다 문자도 쓰시고, 뭐 상품 주문하실 때도 그렇고, 뭐 우리가 만약 병원에 갑자기 응급콜을 해야 된다면 요즘 사람이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인공지능이 하고 있고, 뭐 우리가 아리아 부르고 뭐 진이 부르고 이래도 이제 북한 주민들이 불렀을 때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모든 실생활에서 그야말로 AI 디바이드가 일어날 수 있고, 이 AI 디바이드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일이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현재 지금 남한에서는 데이터 개발이 구축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한에서는 주로 과기정통부 산하에 이제 니아라고 부르는 지능정보 사회진흥원, 이름이 길어서 제가 니아라고 부르는, 거기서 이제 그 구축을 주도해서 이제 AI 헙이라는데 그 AI 학습용 데이터를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도 현재 이제 북한어 데이터는 없고, 아마 이제 노동신문 정도를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어디 코퍼스가 모아져 있을 텐데, 그 정도는 텍스트일 뿐더러 그게 일반 언어도 아니고 이제 언론용, 이제 홍보용 언어이기도 하고 주제도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북한어를 대표한다고 절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고, 양도 너무 적어서 쉽지 않고요. 우리 국립국어원에 이제 모두의 말뭉치라고 여러 가지 말뭉치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북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럼 이런 우리 데이터로 구축된 이제 이 인공지능 모델이 사방에서 이제 온 생활에서 구석구석에서 쓰이는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이제 바로 한쪽을 완전 차단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라는 게 이 그 통계적 예측이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를 굉장히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영어 데이터로 이렇게 훈련받은 언어 모델, 우리가 잘 아는 GPT를 포함한 언어 모델이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성차별 이런 게 훨씬 더 증폭돼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북한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다면 당연히 이 AI 모델에서는 그게 훨씬 증폭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심심해서 한번 이제 북한어로 약간 흉내를 내서 GPT한테 한번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조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호상 같은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잘못 번역을 호상 그러니까 우린 상호라고 하잖아요. 뮤추얼 북한에서 호상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맞습니까? 호상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제가 이제 그 텍스트로 썼는데도 모르니까 음성은 이제 더할 나위가 없을 테고 제가 이제 음성으로도 뭐 에미나이 뭐 이런 걸 조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에미나이를 어린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보적인 이제 수준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이미 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나 이제 뭐 서브린 AI라고 요즘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AI의 이 sovereignty 안에 이 북한의 언어와 문화를 담는 데이터와 그걸 바탕으로 하는 모델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려면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인공지능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언어의 장벽을 낮추는데 이제 만약 우리가 이런 남북한의 데이터, 언어 데이터를 전부 넣어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면 물론 이제 이 어휘뿐만이 아니라 발음, 억양 이런 것까지도 실시간으로 어떤 자동 그 교차 번역을 해주는 그러니까 뭐 북한어로 말해도 저쪽에서는 표준말로 알아듣는다거나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우리가 특별한 어떤 그 편견이나 차별이 없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어를 중재해줘야 된달까요? 언어를 중재하는 역할을 AI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술의 개발로 우리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떤 이렇게 구술된 언어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시각화하거나 영상화하는 것이 요즘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데 훨씬 어떤 유용한 도구로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시급하다. 그리고 북한을 빼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치실 거면 크게 쳐주십시오. 아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셔가지고 써버린 AI라 그러는데 이게 번역이 잘 안 돼가지고 저도 여러 차례 번역을 해보려고 했는데 번역이 안 됐던 용어인데 뭐 주권적 AI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는 자주적 AI 또는 또 자강적 AI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필요한 AI와 AI의 서비스나 어떤 데이터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그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자 뭐 이런 그 의미에서 좀 쓰고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브린 AI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뭐 글로벌 빅테크인 뭐 엔비디아의 젠슨 황 같은 분들도 소브린 AI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고 또 좀 각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의 정책 담론으로 이제 소브린 AI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또는 뭐 국방부에는 더할 나위도 없는 뭐 이런 분야인데 원래 사실은 이 소브린 AI에 대한 담론과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건 지금 최 학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언어 문화적인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디바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잘 반영되는 AI 모델을 많이 보급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투리를 굉장히 아주 세게 하시는 우리 어떤 어르신들의 말씀을 우리 음성 인식하는 AI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이냐 또는 고유한 어떤 언어 문화적인 이런 특성들을 반영한 어떤 그 컨텐츠와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었고 근데 지금 제기해 주신 것 중에 저도 또 더 각성해야겠다고 생각했던 파트는 여태까지 써버린 그런 거니까 한국의 AI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남북한을 같이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미리부터 판을 짜지 않으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데이터나 AI 분야의 분단을 우려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우려가 제기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주신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이어서 김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이제 그 강연이나 아니면 글로써 많은 영감을 주시는 이제 하영선 교수님의 말씀도 직접 듣고 또 이제 AI와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 제가 초대받아서 이제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하영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뭐 너무 말씀이 좋아서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이 나는 건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새로운 문명 질서 그 안에 핵심이 AI고 그다음에 AI는 기술 혁신이나 뭐 비즈니스 방식의 변화라기보다는 문명 표준의 변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요 말씀 들으면서부터 좀 질문이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표준이라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면은 스탠다드는 보통 하나를 두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게 기준점이 되는 것이니까는요. 그러면은 지금 AI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영선 교수님 설명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개방적인 AI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과 서구에서 발전하고 있는 AI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신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AI.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것이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제 플랫폼이 경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괜히 1989년 냉전이 끝나던 대로 한번 돌아가 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이 공산주의가 대립을 하면서 그때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진영의 승리가 되면서 이제 후쿠야마는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학자가 역사의 종언을 선언을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는 또 다른 어떤 이제 이념의 대립이 이제 AI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이것이 또 다른 어떤 그런 문명의 그런 대립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세대에 아니면 인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마디로 국제 질서 전반의 큰 그림과 어떻게 보면 인류의 문명사적 차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지금 중요한 전환점이 아닐까 아니면 중요한 기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큰 그림 차원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건 되게 지엽적인 거라서 근데 시간 되시면 그냥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냥 질문 하나가 아주 간단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맨 마지막에 보여주신 슬라이드 중에서 제가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게 우리나라의 지금 AI의 포텐셜 위치가 한 세계 7위 정도 이렇게 위치를 했다고 하셨고 이제 북한이 193위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요.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를 제가 분명히 꼼꼼히 봤는데 중국이 없어요. 중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은 10억의 인구를 내세워서 그리고 여러모로 여러 측면에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그 나라인데 왜 중국이 그 리스트에 없었지?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바이어스가 있는 데이터인가? 아니면은 중국에 뭔가가 있나라는 거 저기 한번 좀 이 왜 그랬는지 한번 그냥 저는 이거는 그냥 굉장히 사적인 그런 질문으로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북한과 통일 관련돼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관련해서는요. 저는 아까 맨 마지막에 그 북한의 AI 수준이 193위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AI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정치 체제, 경제 발전이 경제 수준이 결국은 AI의 발전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 체제에 있어서는 이제 폐쇄성의 문제가 생길 거고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전력 센터, 소위 말하는 데이터 센터를 굴리고 그다음에 그 AI가 계속해서 가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한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거를 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부 구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북한의 지금 AI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이 오늘 이제 교수님 발표 속에서도 있어서 제가 되게 재미있게 또 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AI 발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그다음에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특히 저는 통일 이후에 어떤 그 영향을 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코에볼루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백서영 교수님께서는 어떤 일자리와 그 이제 인력의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AI 발전이 잘 앞서 나가고 있다는 미국이나 서구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AI 발전이 생기면서 더 수요가 늘 것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학 저기 직장에서 안 뽑는다든지 오히려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사회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뽑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변혁들이 또 지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거죠. 백선 교수님 말씀하신 건데 그 AI를 잘 쓰는 사람은 점점 더 발전할 거고 AI를 못 쓰는 사람들은 점점 도태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AI가 남의 일자리를 뺏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AI와 사람 간의 소위 말하는 어떤 시큐리티 딜레마
저는 이것을 그냥 잡 시큐리티 딜레마라고 하겠는데 마치 그런 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북한에다 적용을 했을 때 북한의 교육 수준, 그다음에 사람들의 뭐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과연 우리나라가 아니면 전 세계 국제 사회가 이 북한의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북한은 영원한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 두렵기마저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통일은 결국 오늘 제가 들은 가장 중요한 그 레슨 중에 하나는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은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체제 간의 AI 플랫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갈등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3.1 운동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챗GPT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챗GPT에서는 민족운동자 33인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이 챗GPT 그런 AI가 있다면, 그래서 3.1 운동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마 김일성의 아버지부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과연 역사 갈등에 대한 해석을 놓고 또 무엇인가 사람들의 갈등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할지, AI의 표준은 누가 만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질문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짚어보면, 일종의 이게 AI 관련된 게 문명 표준의 경쟁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새로운 문명 표준의 등장을 둘러싸고 강 슈퍼파워들도 경쟁하고 중경국도 가담하는 경쟁이지 않냐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그 순위에 중국 없냐라고 하는 파트 부분들은 아까 백서영 교수가 급히 설명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지 않나 싶고, 또 나름대로 이 전력과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I가 이게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는 부분인데,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기술이 있고 사람이 있어도 전력 인프라가 없어서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얘기고요.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잡 세큐리티 딜레마 이런 것 같은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공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플랫폼 통일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플랫폼이라는 거의 개념을 좀 국제정치적으로 넓게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지금 남북한은 정치, 사회, 이념적으로 다른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두 개의 국가가 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장차 10년, 20년을 염두에 두고 AI나 데이터나 이런 분야에서의 또 다른 플랫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분단 상태가 될지도 모르는, 근데 그 플랫폼의 디지털 플랫폼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의 플랫폼의 통일이 이루어져도 쉽게 해소되지 않는 이런 문제라는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 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대답하고 싶으신 것만 아까 말씀하시면서 빠뜨리신 것 정도 한 10여 번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상대로 세 분 질문이 다 그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 하셔가지고 제가 직설적으로 답변하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답변을 시도하겠습니다. 우선 그 기술적인 거 하나는 김 교수가 얘기하고 저는 사실은 게리라고 하는 통계는 부실한 통계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AI 통계 볼 때 스탠포드, 게리 한 3대 통계 중에 하나인데, 워낙 북한이 꼴찌에 있는 거 내가 흥분해가지고 중국이 어디 있는가를 저 테이블에서 찾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 볼 텐데 김 교수가 들어가 보시면 아마 설명이 있겠죠. 왜 저게 랭킹 당연히 그냥 생각하면 2위쯤 돼야 되는데 왜 빠졌는가는 아마 자기네들 나름의 설명이 있을 거고, 아까 얘기대로 금년 2024 통계까지 나와 있고 2025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24 보면은 북한은 없앴어요. 193위에서 어떤 일정한 양해가 있었겠죠. 질문들을 다 통합해서 한 가지 하고, 우선 처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이 테마의 제목이 사회자 김 교수 얘기대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제목입니다. 한반도의 미래, AI, 사람, 그리고 통일. 저 문제를 아우르는
하나의 답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세 분 어려운 질문들 들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했던 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오른쪽은 기술 철학의 최근 뭐 라이징 스타가 아니라 뭐 대표 선수 같이 된 중국계 그 허욱이라는 사람의 많은 저술을 쓰고 있는 중에 이 포스트 유럽이라고 하는 비교적 자기 얘기를 포함해서 쓴 중에 한 문단을 제가 빌려온 것입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데이알 샤르댕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된 신학자가 했던 그 소위 노스피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허욱이 얘기를 보고 제가 작은 충격을 받았던 건 허욱이 더구나 최근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작업에 무슨 작업을 하냐면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직후에 했던 중요한 작업의 하나가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지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토론이 진행되고 나온 그 대담이 근대의 초국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뭐 한국의 교사를 가리키면서 사실은 1940년대 일본이 그 전쟁의 와중 속에서 근대의 초국, 우리는 흔히 뭐 인문 사회다 포함해서 탈근대 이런 얘기들을 뒤늦게 20세기 말 21세기 초기였는데 이 사람들이 1940년대 근대 초국이라는 게 어떤 생각을 한 것이냐. 근데 허욱이 해석이 더 복잡한 얘기죠. 그러면 태평양 전후에 유럽에는 히틀러의 등장, 어떻게 보면 근대를 극복하기엔 유럽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일본의 제한된 비전을 가지고 근대를 넘어서기 위해서 일본적인 해답이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은 일본이 근대를 초국하는 선두에 나서서 중국과 싸우고 동시에 미국과 싸운다. 따라서 성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근데 허욱의 결론은 뭐냐면 그것 자체가 결국 근대의 초국이 아니라 그 거의 지구 붕괴의 잘못된 선택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 하는 것을 철학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 기술, AI가 뭐 그런 것의 상징적인 대표니까 기술 철학의 대부로 되어 있는 하이데거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더 이상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들의 생각이나 삶을 구성하는 단계로 서서히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들은 고향 상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고향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 기계가 드디어 AI가 인간을 넘어서서 그 행성의 주인으로, 단순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고 플래니타이제이션의 주인으로서 등장하는 속에서 그 일본이나 독일이 범했던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그 해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이 센텐스는 뭐냐면 구체적인 개체로 돌아가고 동시에 플래니타이제이션과 만나는 접점을 찾아야 된다. 따라서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저 제목에 사람 또 세계 그 두 개를 다 향유하는 인간으로 사람들이 되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거다 하는 얘기. 따라서 그 통일의 의미가 일통하면 망한다. 복통해야 된다. 개체와 전체로 통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뭐 미들 파워의 서버리니아의 문제나 또는 글로벌 사우스의 한반도의 남북이 지고 있는 짐이나 이런 것을 그 꿰는 의미의 그 뭐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하고 허욱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근자에 그 드물게 상당히 밤늦게까지
흥미롭게 봤던 것은 소위 복합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말이 그렇지 되겠냐? 남북한이 복합통일 되겠냐? 이렇게 싸우는데, 적대적 이국가로 싸우는데, 미중이 서울 한국까지 와서 싸우는데 이게 만날 길이 있냐?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은 허욱이나 데이아르나 다 똑같은 성인데, 키신저가 죽기 마지막 서너 편의 글들은 다 AI 거버넌스에 관한 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자기는 국제 정치를 이해하려면 핵의 국제 정치를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국제 정치 세계. 근데 뒤늦게 AI라는 이 골칫거리를 알고 봤더니, 이것이 폭발하면 핵은 폭발해서 그나마 히로시마 나가사키로 살아남았는데, AI 뉴클레어로 합쳐가지고 폭발시키면은 지구가 아니라 잘못하면 우주가 망가질는지 모르는 사태가 발생하는지 모른다.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했던 얘기가 정말 진지하게, 당시에 바이든과 시진핑인데, 당신네들이 물론 핵심 이익이 미국의 이익이고 중국의 이익이지만 이것만은 제발 만나서 좀 얘기를 해라. AI가 보면 특히 우선 군사 AI에 관한 거라도 초보적인 에젠다 세팅이라도 하는 회의를 시작을 해라. 그게 죽기 직전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게 통일이 되겠냐 그런 얘기인데, 데이아르가 하는 얘기도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태는 점점 악화될 거라는 거죠. 당분간 통일이 아니라 갈등의 구조로 남북한도 미중도 세계도 찢어지는데, 그 찢어지는 결과는 여태 상상했던 것보다 더 찢어지는 상태가 오면, 데이아르 같은 신학하는 사람은 따라서 그것은 것의 입장에서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시련일 거다. 거기서 인간들이 포기하지는 않을 거로 자기는 믿는다. 그게 것이 준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그거를 노스피아라고 부르고 본인은 세상을 떠났는데, 답은 사실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이 갈등하고 미중이 갈등하고 지구가 갈등하고 별세계가 갈등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럼 이것이 동시 충족될 수 있는 모델링을, 아까 그 백 교수 얘기대로 북한도 북한형 모델이 누가 듣기에도 의미 있게 들릴 수 있는 것이냐. 중국 모델이 부분적으로는 지금 미국 모델을 쫓아가는 지금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북한은 근데 비극적으로 그것을 지금 현재 모델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AI의 군사적인 수단의 인용.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왜 핵무기에 3, 40년을 바치냐. 북한이 만약 지금 AI 인력으로 보면 상당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대만처럼 SDMC에 지금 그 군사 AI 하는 사람들을 다 동원했으면 굉장히 다를 거다. 시진핑이고 뭐 트럼프고 북한의 지도자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지 않냐. 또 경제적으로도 왜 그걸 꼭 금융 범죄에 그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냐. 탁월한 퍼스트 클래스들을 다 좋은 종합대학 나와 있고, 통계로 보면 지금 금융범죄 동원되어 있는 인원만 해도 3, 4천이 된다고 그러는데 글로벌하게. 그게 아까운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만 조금 전환할 수 있으면 그건 리더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그 선언 의미의 새로운 모델링을 창출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어느 접점에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남북한이 또는 뭐 지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뭐 지적들에 대한 다 답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정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선생님 말씀 길게 들을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아까 나온 얘기 중에 그 인덱스에 중국이 없는 건 그건 거버먼트 AI 레디니스 인덱스거든요. 이거 말고 경쟁력 인덱스라는 토터스 미디어나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나온 거는 거의 중국이 2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그것처럼 190 몇 등까지 이렇게 하질 않아요. 진짜 AI에 의미 있는 한 4, 50개나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거고, 아까 그거는 어떤 옥스퍼드가 욕심내가지고 전 세계 국가를 다 한 거잖아요. 같은 부분들이어서 아마 그 밑에 가면 중국이 있을 것 같은 부분이 되는데, 이 인덱스가 원래 좀 인디케이터를 어떻게 잡고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아까 제가 5분 보너스로 얻은 부분은 아마도 플로어에 오픈을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도 저쪽 뒤에 있는 젊은 세대들 얘기 들어보고 싶다 그러셨고, 저희보다는 훨씬 더 AI하고 같이 갈 세대들인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 중심으로 한 2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마이크를 이동해 가지고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AI가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군사 레벨에서 북한이 어떤 AI 시스템을 이제 안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AI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군사 부분하고 민간 부분을 갖다가 지금처럼 그렇게 이걸 개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데이터의 그 성격상 개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딱 스트릭트하게 이 구분을 해서 민간 부분은 이런 정치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가 좀 이제 의문이 드는데, 중국이 하는 걸로 봐서 그들이 이제 구글 안 하고 이제 뭐 있죠, 바이두 시스템으로 이렇게 자기네 검색 시스템으로 가고 하면서 또 AI도 딴 방식으로 하는 그런 걸로 봐서는 중국 거를 참조해서 이들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게 과연 가능한지, 여기 뭐 기술자는 없으시겠지만은 그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그 미들 파워의 전략들처럼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 그 미국과 중국 모델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호환 체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미국 거를 따라가면서도 어쨌든 그 파워가 거기 있으니까 그 플랫폼 시스템을 우리가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뭔가 이 호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북한도 그런 호환 시스템의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영어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캐나다 같이 이제 굉장히 적대적으로 지금 디벨롭되는 이런 국가라든가, 미국과 인도 같이 이렇게 뭐 어떤 갈등의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미국 체계라고 하더라도 거의 그 적대적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단지 그냥 미중 이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갈등 레벨이 미세화되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그 AI가 어떻게 좀 다르게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 그 정치학자들의 관점에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질문을 3개나 해주셨기 때문에 플로어는 여기서 닫고 선생님께 답변 뭐 간단하게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북중 관계라는 맥락에서 본 민군 겸용의 듀얼 유즈 테크놀로지 성격을 가는 AI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호환성을 제공하는 중견국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게 AI와 데이터 게임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 세 번째는 강대국들이 갈등 국면으로 끌어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뭔가 조정하고 새로운 어떤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도 제 나름대로 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뭐 답변과 답변을 하시는 게 낫죠. 아닙니다. 그냥 뭐 질문에 대한 답변 플러스 전체에 대한 마무리 말씀 선생님께 청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3가지를 다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단 아까 제가 걱정을 했다시피 정말 저는 북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정찰과 정책 결정과 타겟 폭파라고 하는 면에서 AI 도입이라는 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뉴클리어 AI 넥서스로 북한이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 아까 미국에 대한 그 어미나 동사 사용이 굉장히 불투명해지느냐? 방대한 아마 정찰 위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럼 러시아나 중국과
공유할 수 있느냐?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냐? 제가 뭐 오랫동안 권유해온 것은 시대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뉴클리어 AI 넥서스로 가면 갈수록 넌 뉴클리어로 그 북한 나름의 안보 체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에 21세기에 맞는 고민을 사실은 하는 리더십의 고민, 노력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아마 2부에 정말 북한 전문가들이 나오시니까 그때 아마 또 다른 답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들 파워들의 문제는 말은 쉬워서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합니다만 전 그것조차도 심지어 국내 수준에서 충분히 그 논의 기반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고 있는 면이 있어서 어차피 여기에는 그 하이브리드된 형태의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뭐 저희도 아마 가장 최신 버전이 다음 달 초쯤에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할 때 그것도 또 하나의 국가지를 모으는 것인데요. 국가지가 모아져서 단순한 좁은 의미의 기술적인 차원이나 그 경제 경영적인 차원의 시각이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문명 표준의 변화라고 하는 거대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 나름의 꽤 고민을 했구나. 철학적인 베이스도 있구나. 우리가 던지는 AI 액션 플랜이. 그럴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답은 사실은 그렇게 이 서버린 AI와 글로벌 AI를 어떻게 바스켓 속에서 우리가 잘 섞느냐 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종류의 세미나에 참석할 일들이 많아지는데 보통 뭐 이렇게 5분이 이렇게 초청받으면 다 AI라는 이공계학자 분들이고 저 혼자만 사회과학자, 국제정치학자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예외적인 날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항상 하는 말이 국제정치학자가 AI를 얘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예. 기술과 산업과 경제의 시각만으로 벗어나 안 되는 거고 오늘 우리의 테마인 것처럼 국제정치의 전체적인 변화 속에 우리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고 또 오늘 특히 오늘 강조한 주제인 남북한 또는 통일 문제와 관련된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후자에 해당되는 건 원래 국제정치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주제이잖아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분발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국제정치학자 중에 이런 분야에서 아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큰 풀이 형성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와중에도 특히 더 좀 부족한 것은 북한을 공부하시는 분들, 통일의 이슈 속에 AI를 집어넣어가지고 고민하는 것들은 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하셔서 한 것의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박원권 원장께서 이런 AI와 남북한 문제와 관련된 그 고민도 우리 같이 좀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총장님 이화여대 차원에서 통일학연구원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